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입니다. 강원도 주문진항 시장에서 15년째 송칼국수 이동포차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했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은 다시 시작했지만 작년 겨울엔 제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질 뻔했거든요. 살아있는데 말이죠. 법적으로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어떤 브로커가 짜고 친 각본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그것도 며느리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며느리 배서린이가 유난히 다정해지기 시작했죠. 서린이는 원래 실버케어 컨설팅 회사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어요. 노인분들 케어 계획 세우고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 연결해주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노인들 다루는 데는 프로였던 거예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정말 효부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건강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칼국수 반죽 치대고 포차 끌고 시장 자리 잡고 저녁 9시까지 장사하고 힘들긴 했지만 정신은 멀쩡했죠. 손님 외상값도 다 기억하고 통장 정리도 매달 빠짐없이 했어요. 15년 동안 송칼국수 팔아서 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보험금도 몇 개 있었고요.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그런데 서린이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제 가스불 끄신 거 맞으세요?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 켜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현관문 열쇠는 어디 두셨어요? 찾으시느라 1시간 헤매셨잖아요. 처음엔 제가 정말 깜빡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제가 아끼던 비녀가 없어졌다가 며칠 뒤 소파 쿠션 밑에서 나왔어요. 전 거기에 둔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집안 곳곳에 가스 잠그기, 문단속 같은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고요. 마치 제가 정말 깜빡이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손등에 파란 멍이 들어 있었어요. 혈압 재느라 세게 잡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혼자 있을 때 서린이가 일부러 꼬집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조사에 대비해서 노인학대 흔적을 제 몸에 만들어둔 거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망상이 있어서 제가 때린다고 오해하세요라고 둘러댈 수 있게요. 그해 10월쯤이었나요? 아들 도윤이가 절 데리고 신경과에 갔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최두성이라는 의사가 하는 개인 신경과였어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도윤이가 먼저 들어가더니 의사한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게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지만 분명했어요. 진료는 간단했어요.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그림 그리라고 하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이런 거요. 저는 다 맞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진단서에는 경미한 인지저하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프린터에서 그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덜컥 하는 소리. 그 진단서를 가지고
서린이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서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래요. 시장 상인들한테도, 통장님한테도, 심지어 파출소 순경한테까지요. 저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혹시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까지 했대요. 그때부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은옥 씨, 괜찮으세요?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멀쩡해요. 하고 소리쳤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아이고, 본인은 모르시나 바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정신이 온전한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린이가 마상호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사무대행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일종의 브로커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정권이임이나 신탁 서류 패키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서류 뭉치를 꺼내놓고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 요즘은 이렇게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헷갈리시면 자녀분들이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서류를 보니까 재산관리 정권이임, 유언대용 신탁, 뭐 이런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전부 며느리한테 넘기고 저는 한 푼도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였죠. 서린이는 제 도장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어머님, 그냥 여기만 손도장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제가 인지저하라는 딱지가 붙은 상태였잖아요. 거부하면 봐요. 어머님이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때 제 손주 나온이가 저를 구했어요. 겉보기엔 그냥 순진한 9살 배기 아이였지만 그 아이는 관찰력이 남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태블릿으로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테이블 밑에 태블릿을 숨겨두고 녹화 버튼을 눌러뒀대요. 나온이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들어봐요. 이어폰을 제 귀에 꽂아주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거기에는 서린이와 마상호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보험금만 정리되면 숨통 트여. 어머님 통장에 8천은 바로 빼고 인지저하 진단서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도 어차피 법적 능력 없었던 거로 하면 돼. 어머님 정신만 조금만 더 흔들자. 주변에서 다들 치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공증도 쉽게 나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돈 때문에요. 제가 15년 동안 비바람 맞아가며 포차 끌고 다니며 모은 돈을 빼앗으려고 제 정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온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엄마 무서워요. 할머니는 안 이상한데 다들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장 골목을 걸어 임가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람 씨는 동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30대 여성이었어요. 지역 온라인 매체에 기사를 쓰고 가끔 부당한 일을 당한 서민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분이 과거에 가정법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이런 제도에 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람 씨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까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옥 씨, 지금 며느리분이 하는 게 전형적인 노인 재산 갈취 수법이에요. 인지저하 진단서로 법적 능력을 의심받게 만들고 정권이임으로 재산 관리권을 빼앗고 나중엔 성년후견 청구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옥 씨는 정말로 본인 돈 한 푼 못 쓰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요. 며느리분이 의도적으로 은옥 씨를 인지저하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는 것, 의사한테 금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걸 다 입증해야 해요. 가람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어요. 첫째,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것. 둘째, 나온이한테 받은 태블릿 영상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셋째, 독립적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인지 검사를 받아서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을 것. 넷째, 최두성 의사의 과거 진료 기록을 조사해서 비슷한 허위 진단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 은옥 씨,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분은 프로예요. 실버케어 쪽에서 일했다면 노인들 다루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가람 씨가 초소형 핀 카메라 3개를 구해왔어요. 하나는 거실 괴종시계 위에, 하나는 부엌 양념통 뒤에, 하나는 제 방 액자 뒤에 숨겼어요. 리모컨으로 녹화를 켜고 끌 수 있었죠.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은밀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서린이가 새벽에 제가 자는 줄 알고 부엌 가스불을 일부러 켜놓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를 깨우며 소리쳤죠. 어머님, 또 가스불 켜놓고 주무셨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카메라에는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제가 가스불을 만진 적이 없다는 것도요. 또 한 번은 마상호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서린이와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다 녹화됐어요. 오늘 공증만 받으면 끝이야. 어머님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고 대리인 동의서도 있으니까 공증 사무실에서 문제 없을 거야. 혹시 나중에 어머님이 정신 차리고 문제 제기하면 인지저하 진단서 있잖아. 그때 이미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돼. 게다가 주변 사람들 증언도 다 확보했어. 시장 사람들, 통장, 순경까지 다 어머님이 깜빡거린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 대화를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거예요. 저를 고립시키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법적으로 무력화시킨 다음 재산을 빼앗으려는 완벽한 각본이었죠. 그 사이 가람 씨는 최두성 의사에 대해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그 의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 건 있었어요. 멀쩡한 노인들한테 인지저하 진단을 남발하고 그 노인들의 재산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수납 기록을 보니까 유독 현금 결제가 많았고 금액도 일반 진료비보다 훨씬 컸어요. 가람 씨는 이걸 근거로 의사윤리위원회에 제보하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아가서 정식 인지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심리 검사도 여러 가지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제 나이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담당 교수님은 최두성 선생 진단서를 보니까 근거가 매우 희박하네요. 이건 거의 엉터리 진단이에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니까요. 가람 씨는 저한테 영상 촬영을 하나 더 제안했어요. 은옥 씨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영상을 찍어두세요. 날짜와 시간이 찍히게 하고 본인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 며느리한테 재산을 넘길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 만약 그런 서류가 있다면 전부 강요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찍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박은옥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3일입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주문진앙 시장에서 15년째 칼국수 장사를 하고 있고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합니다. 며느리 배설인에게 재산을 넘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나 신탁 서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부 사기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김장날이 왔어요. 서린이는 그날을 D-데이로 잡았나 봐요. 아침부터 와서 김장을 도와주겠다며 친절을 떨었어요. 오후에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는데 아마 공증 사무실에 가려던 거였을 거예요. 제 도장을 가지고요. 그때 나온이가 쪽지를 쥐어준 거예요. 지금 달려. 나온이가 엄마 가방에서 도장이랑 서류를 꺼내서 감춰뒀다고 했어요. 시간을 벌어준 거죠. 저는 배추를 내팽개치고 뛰었어요. 가람 씨한테 연락해서 오늘이에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가람 씨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 변호사, 그리고 몇몇 증인들을 다 섭외해뒀대요. 우리는 역공을 시작했어요. 먼저 통장님과 시장 상인들, 파출소 순경을 제 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서린이와 도윤이, 마상우도 다 모였어요. 서린이는 제가 뭘 하려는지 몰라서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거실 TV를 켰어요.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찍어둔 영상들을 연속으로 재생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서린이가 새벽에 가스불을 켜는 장면. 두 번째는 서린이와 마상호의 공증 준비 대화. 세 번째는 도윤이가 의사한테 봉투 건네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이가 태블릿으로 녹화한 보험금 정리되면 숨통 트여 대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서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통장님과 순경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깜빡거린다고 말씀드린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증거예요. 가람 씨가 추가 서류들을 꺼냈어요. 대학병원 정상 진단서, 최두성 의사의 의심스러운 진료 기록 통계, 그리고 수납 내역. 모든 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갔어요. 순경이 서린이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서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상호는 슬그머니 현관 쪽으로 가려다가 순경한테 제지당했어요. 우리는 바로 형사고소를 접수했어요. 사기, 위조, 노인학대, 의료법 위반 등등. 동시에 민사가처분도 신청했어요.
혹시라도 서린이가 이미 만들어둔 위임장이나 신탁 서류가 있다면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였어요. 법정까지 가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동안 서린이 쪽 변호사는 시어머니와의 오해라느니 효심에서 한 일이라느니 하는 주장을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손주가 찍은 영상, 핀 카메라 원본, 메타데이터, 독립적 의사 확인 영상, 의사의 수납 기록.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어요. 결국 서린이는 실형을 받았어요. 사기와 위조, 노인학대로 징역 3년, 마상우도 공범으로 2년. 최두성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와 벌금형을 받았고 나중에 의사 면허도 취소됐어요. 도윤이는 제 아들이지만 저는 친권 제한을 신청했어요. 그 아이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눈을 감았던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한테 돈을 건넨 사람이니까요. 나온이는 제가 맡아 키우고 있어요. 아동보호기관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로 제 이름이 지워진 채 살았을 거예요.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주문진앙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손칼국수 포차를 다시 꺼냈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조심스러워했어요. 그 소문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댔고 똑같은 맛의 칼국수를 끓였어요. 은옥이네 칼국수는 변함없네. 단골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제 이름도 변함없으니까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나온이랑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가시랑 쪽파를 심었어요. 나온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같이 물 주고 잡초도 뽑고요. 할머니, 우리 갓김치 만들어요. 나온이가 말하면 저는 그럼 우리 김치는 우리가 담그는 거지하고 대답해요. 가끔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만약 나온이가 없었다면? 만약 가람 씨를 못 만났다면? 만약 증거를 모을 생각을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요양원 어딘가에 갇혀서 제 돈을 한 푼도 못 쓰고 제 이름으로 아무 서류도 쓰지 못한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법이라는 게 원래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년후견, 정권이임, 신탁, 이런 제도들은 본래 치매나 중증,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멀쩡한 노인의 재산을 빼앗는 도구로 쓰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자식이나 며느리가 너무 다정해지면서 병원 가보자, 서류 좀 정리하자, 이러면 의심해 보세요. 물론 진짜로 효심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녹음 녹화가 되잖아요.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저처럼 시민기자나 동네 법률 상담소나 노인보호기관이나 어디든 찾아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며느리 편을 들고 저를 깜빡거리는 할머니로 볼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제가 지킨다고, 제 인생은 제가 쓴다고 다짐했죠. 지금 제 통장에는 여전히 8천만 원이 들어 있어요. 제 이름으로요. 제가 원할 때 제 돈을 쓸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빼앗길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오늘도 저는 포차를 끌고 시장 자리로 갑니다. 송칼국수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은옥인의 칼국수 한 그릇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제 이름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 그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나온이는 요즘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를 했대요. 제목이 우리 할머니였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다면서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나온이한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거구나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내 권리를 지키는 것, 불의 앞에서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을 지켜봐 주세요. 혹시 이상한 일이 보이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저처럼 운 좋게 손주의 도움과 시민기자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어딘가에는 침묵 속에서 자기 이름을 빼앗기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세요. 도장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라도요. 제 경우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문진앙 시장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웁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박은옥이라는 이름으로 제 두 발로 서서 제 손으로 칼국수를 만들면서요. 제 이름의 서명은 제가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